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 학문에 힘쓰고 성인의 도를 닦은 이황. 예, 조선 중종, 인종, 명종 연간의 학자다. 본관은 진성, 진성이 시다는 거죠. 초명은 서홍, 자는 경호. 예, 첨의 자는 계호, 호는 퇴계, 동, 퇴도, 청량산인. 여러분, 자하고 호가 차이를 아십니까? 자는 20세가 되면 성식을 할 때 주는 게 자고, 호는 어릴 때 개똥이 하는 그 아호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호도 있고, 뭐 친구가 지주는 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게 호죠. 왜냐면 나이 들은 사람은 이름을 피한다 해서, 그래서 대신 호나 자를 부릅니다. 퇴계, 동, 도산서원이죠. 태도, 청량산이죠. 청량산이 있죠. 가까이에. 시호는 문순. 시호는 뭐냐면은 죽고 난 뒤에 나라에서 임금이 내려주는 호죠. 이거는 시호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차이에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한 출신. 예한이 이게 옛날에는 영주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영주가 뭐 선비의 고장이다 하기도 하고 안동이다 하고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태계전서가 있다. 제가 여기 몇 줄을 추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3대 사상가가 누구냐?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신라시대 때 원효. 불교에 관련된 원효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비롯된다.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바같이 물을 마셨는데 맛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같이더라. 그래서 구역질이 나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유학을 가지 않고 의상대사는 가고 원효는 우리나라 토종 불교죠. 사상가라는 것은 어떤 분을 사상가라 하느냐 하면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큰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 것은 잘생겨서도 아니고 오래 살아서도 아닙니다. 많은 저술을 남게 됩니다. 그 저술이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원효, 그 다음에 퇴계, 조선 중기의 퇴계 이황, 조선 후기의 다산 정약용.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산을 또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도 육아의 대표적인 두 인물 퇴계와 다산을 제가 수업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3대 사상가는 원효, 퇴계, 다산. 여러분이 이 영남대가 경산에 있는데 경산의 삼성현 아십니까? 원효입니다. 원효의 아들 설총, 그 다음에 삼국 유살젠 일현. 이 세 사람이 경산 출신입니다. 자랑스럽죠. 경산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학이 제일 많은 지역이죠. 그냥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다. 공자의 학통을 이은 마지막 인물이 퇴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자, 볼까요? 공자는 논어책을 남기고 있죠. 공자의 학통을 이은 정자, 정삼, 대학이죠. 대학책.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 공자의 아들은 바보지만 손자가 천재죠. 자사자라고 하죠. 존칭을 넣어서 중용을 지었죠. 그 다음에 맹자를 지었죠. 그 다음 주돈이 태극도서를 얘기했죠. 우주의 원리를 태극도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애련설, 연꽃을 사랑한다 하는 애련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자는 정호와 정이 형제인데 존칭을 넣은 거죠. 정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사가 정문입설. 정자의 문 앞에서 그 정자를 만나러 갔는데 스승을 만나러 갔는데 스승이 자고 있어. 스승은 잠을 깨울까봐 문 앞에서 마당에서 서서 있었는데 눈이 쌓였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은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지 않고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교사 때문에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스승을 존경해야 자기가 그만큼 감복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자죠. 주희. 그 다음에 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계학이, 공자학이 퇴계에서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계 제자 중에 변변찮은 제자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퇴계의 제자를 만나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승복을 벗고 다시 환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나는 퇴계의 학통을 이었다.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졸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네가 이시조선의 마지막 핏줄이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퇴계 학통을 이었다는 생각에 영광스러운 그 자부심에.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일본에 가면 퇴계학 연구소가 너무 많은 거라. 또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가니까 당신 나라에 퇴계가 있지 않느냐. 그제서야 우리나라 퇴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퇴계학 연구소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게 퇴계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퇴계가 안동이잖아요. 지금 안동의 책들이 대구로 와서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한문학을 주도합니다. 저 서울의 한문학계를 주름 잡는 사람은 다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아직까지 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논어, 대학, 중용, 맹자는 주자가 사서로 묶은 거죠. 가장 중요한 책으로. 다시 한번 공자, 정자, 자사, 맹자, 주자, 정자. 정자는 또 뭡니까? 주역을 해설했죠. 그 다음에 주자. 왜 퇴계가 주자의 학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 주자가 주고받은 편지글이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을 만들었죠. 주자서 전료. 퇴계 선생님이 만들었죠. 주자 학통을 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학문에 힘쓰고 성인의 도를 닦은 이왕이다. 18, 19세 이미 우주의 근원을 체험했다. 범우주적인 학문의 깊이가 있었다. 수학기는 출생에서 33세까지, 출사기, 벼슬에 나간 것은 33세부터 49세까지. 왜 출사기에 밑줄을 긋는가 하면은 퇴계의 처세에서, 후대 사람들이 퇴계의 처세에서 가장 잘한 것이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뒤에도 보면 좀 사화가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높은 벼슬을 했으면 또 사화에 걸려서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또 퇴계의 친형이 화를 입은 것을 목격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게 원인도 되기도 하죠. 퇴계는 49세에서 이미 벼슬을 마쳤다. 그 다음에 강학기, 제자를 가르칠 때 50세부터 가르쳤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퇴계의 학문은 50세부터 아주 성숙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70세에 여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렸다. 계속 그 벼슬을 하라고 임금이 벼슬을 내리니까 계속 글을 올려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라는 호가 있죠. 선생이라는 칭호 있죠. 그냥 학교에 교장 선생님 말하면 선생님하고 선생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선생이라는 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를 선생이랍니다. 그 다음에 선생의 버금가는 게 징사하는 게 있습니다. 징사. 임금이 불러도 벼슬하지 않는 것을 징사랍니다. 보통 부르면 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벼슬을 불러도 안 가는 걸 징사랍니다. 부를 징자 선비사자. 자, 위대한 스승. 왜 위대합니까? 우리나라 3대 사상가 중에 한 분이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참 힘이 되는 이유가 율곡 선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율곡 선생은 천재죠. 전국 수석을 9번 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네. 그렇지만은 3대 사상가에 들지 않죠. 물론 율곡이 일찍 죽은 것도 원인이지만은 학문을 끝까지 평생 학문의 열정을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문에 대한 겸허. 뭐 안단에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제가 안동 선비문화수련원에 강의를 몇 번 갔는데 거기에 김병일 원장이라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서 국학연구원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비수련원 수련원 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퇴직자 아니면 뭐 기업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학에 대한 훌륭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우는 것은 뭐냐? 퇴계처럼입니다. 퇴계처럼. 퇴계같이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퇴계가 걷던 길을 걷고 퇴계가 걸으면서 읊은 시를 읊어. 퇴계가 있어 배운 게 뭐냐? 겸손입니다. 이 사람 겸손. 제가 강의를 갔는데 그 더운 여름에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문 앞에서 인사해도 될 터인데 자동차 출발한 데까지 걸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은 갔을 때는 안 계셔가지고 논문을 두고 왔더니 그걸 다 읽어보고 자기가 논문을 읽어봤다는 내용 중에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그 글을 인용해서 글을 썼다는 그 글까지 연필 글씨로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퇴계종손. 앞에 가면 그대로 무릎 꿇습니다. 사람 오면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이 배어있다. 퇴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겸손이었다 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진리에 대한 깊은 체득.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고매한 인격. 고매한 인격이 왜 밑줄을 긋을까요? 여러분 퇴계 선생님 산소 가봤습니까? 퇴계 선생님 산소에 오르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가팔라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올라가기가 좀 거북해.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 퇴계 선생님인데 그 올라가 가지고 산소도 못 봐가 되겠나? 이렇게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을 하니까 바로 500억이 떨어졌어. 문제 될 것 없이 바로 500억이 설치 비용으로 500억이 떨어졌어. 그런데 퇴계문 중에서 퇴계 종손이 거부해가지고 설치 못했죠. 취소됐죠. 퇴계 선생님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비석을 크게 하지 마라. 비석을 크게 하지 마라. 나라 돈을 쓰지 마라. 내가 죽거든 뭡니까? 4.7 논쟁했는 기고봉에게 비문을 쓰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라 돈을 쓰지 마라 했는 게 퇴계 유언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퇴계 그 500억 지원을 거부했다는 거죠. 기고봉은 4단 7정론 가지고 퇴계하고 몇 년간 싸웠습니까? 7년간 싸웠습니까? 정말 지난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퇴계가 짬밥으로 눌리라 했어요. 이놈 자식 젊은 놈이 자꾸 까불지 마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고 또 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기고봉은 퇴계를 존경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그거를 퇴계가 읽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비문을 써라 하면 최고의 말을 모아가지고 과장되게 쓸 것이다. 그게 바로 인격이죠. 그리고 그 며느리 무덤이 왜 퇴계산소 밑에 있느냐?
며느리가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아버님 산소 밑에다가 날 무덤을 만들어둬. 예. 그나버려 이제 지금도 태계 선생님 벌초할 때 며느리 벌초도 하죠. 예. 며느님이 봉화에 있었어요. 그 당시 봉화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양반들이. 태계 선생님이 그거 갔다가 그 뭡니까 며느리를 받았으니까 사돈으로 갔는데 그 앉았다가 왔는데 그 앉은 마루를 격이 낮은 사람이 와서 앉았다고 그 나무를 깎았답니다. 태계 선생님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 사실을 며느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앞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 했죠. 또 태계 선생님이 뭐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태계 선생님 부인이 약간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사상에서 배가 뚝 떨어졌는데 그걸로만 주워 먹어버렸네.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제사에 그 배를 먹었으니 초긴장이 된데 태계 선생님이 괜찮다. 그 며느리가 그 배 하나 먹었다고 시아버지 화낼 것이다. 그렇게 무마하죠. 또 하나는 저 전라도 쪽에서도 소문을 듣고 태계 선생님이 제자로 되는 사람이 많죠. 제가 또 김윤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순천에 대한 인물의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만은 그 멀리서 태계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제자 중에 한 명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도산서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부인과는 확실히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출발한 거라. 그래서 태계에게 글을 배우고 갈 무렵에 그 사실을 태계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는 중간에 가다가 읽지 말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읽어보게 하고 편지를 줬다면. 그래서 집 앞에서 읽어본 적 나도 내 마누라가 변변찮아도 이렇게 사네. 그리고 고려시대는 뭡니까? 남녀 상렬지사죠. 여자가 뭡니까?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에게 나는 너희 짝이다 하고 내 자지 피려라 하고 바로 프로포즈를 옮기잖아요.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여자가 직장도 없고 헤어지면 여자가 살 길이 막긴 하다. 네가 당신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같이 살도록 해라. 그게 중요한 내용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그 편지를 읽고 다시 부인과 마음을 바꿔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도 퇴계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아주 이야기가 있죠. 참 고매한 인격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점이다. 고전에서 배울 점은 이 겸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 필요가 있다. 태계의 교수법에 제가요 태계의 수제자 3명을 넣었습니다. 태계의 수제자 3명이 월천 조목은 가장 태계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나이도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예 유성룡, 제가 서예 유성룡으로 영남대학교 박사 1호로 받았습니다. 서예 유성룡,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 이 세 사람이 수제자인데 월천 조목은 학통이 없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서예 유성룡은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을 선봉해서 썼던 그야말로 구운몽의 주인공 같이 출장 입성한 인물이잖아요. 나아가는 장소가 되고 나라 태평이 되면 재상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죠. 학봉 김성일도 서예를 같이 해가지고 서예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추천했고 학봉 김성일은 임진왜란 때 뭡니까 망우당 곽재우를 추천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이기게는 선봉 역할을 했죠. 바로 태계의 수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공부만 출중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죠. 학봉은 결국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게 되죠. 자, 덕화의 실증. 임금을 몹시 그리워한다. 제가 이 교재 뒤에 성악 10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성악 10도라는 것은 성인의 학문을 가지고 그림으로 10개의 그림으로 병풍으로 그려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올린 거죠. 선조 임금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 게 바로 임금을 몹시 그리워함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모든 선비들이 태계를 존중했다. 간신도 두려워했다. 간신도 두려워했다. 제가 그 이순신의 그 글을 보니까 이순신이 어릴 때부터 이순신이 총명했는데 옳지 않은 간신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간산자를 만나면은 화살로 바로 눈을 쏘려 했대요. 눈을 맞추려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이순신을 두려워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도 간신도 두려워했다. 간신을 왜 두려워하느냐? 맹자에 보면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을 눈을 보면 안다죠. 눈을 서로 마주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눈을 못 들죠. 우리 그래서 옛날에 그 죄인들을 그 공모 그 막 붙일 때 눈은 이렇게 검게 막아 놓잖아요. 그죠? 간신들도 두려워하는 것은 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 고개를 못 들게 된다. 그만큼 인품이 녹아났다는 거죠. 그 다음 이기론. 학문적인 데에서 소홍대 주작, 우주의 원리에 치우치는 게 이기론. 여러분 이기론 하면 머리 아프죠? 이는 뭐고 기는 뭐냐? 이는 눈을 감아라. 기는 눈을 뜨라. 이는 눈을 감아봐. 내가 누구지? 내가 내다. 누가 낳았지? 부모가 낳았다. 어떻게 컸지? 막 무료로 서비스 해가지고 컸지. 어떻게 하지? 효도해야지. 이게 이입니다. 기는 뭐냐? 눈을 떠라. 내 앞에 보이는 게 뭐죠? 몸뚱어리죠. 몸뚱어리. 자, 여기서 태계는 이쪽으로 주리를 주장했고 율곡은 주기를 주장했어요. 주기. 몸뚱이를 중요하다. 그래서 율곡의 학파에서는 율곡을 성인이라고 칩니다. 왜? 주리는 태계가 주자의 학설을 이었지만 주기는 율곡이 새로 만든 학설이다. 주리는 정신이 먼저다. 내가 시장 간다 하면 마음으로 시장 간다 하고 시장 가지. 시장 가보니까 내가 와 있네? 아니잖아. 주기는 야 몸이 우선이지. 내가 서울 간다 하면 가지나? 튼튼한 다리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야지. 그리고 넘어질 때 일어나야지 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주기론입니다. 그런데 율곡이 어떻게 주기론을 주장하게 됐느냐? 율곡은 어려서 엄마가 죽고 나중에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율곡의 마음이 쓸쓸해서 절에 들어가죠. 절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읽습니다. 화엄경, 불경인 화엄경. 화엄경에 바로 이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2판, 4판, 2판, 4판, 공사판. 2판은 참선하는 스님, 4판은 포교하는 스님이라. 그러면 스님이 참선만 하면은 포교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포교만 하면 땡초들만 모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토굴에서 고행하는 스님 있어야지. 2판과 4판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2, 4 할 때 4가 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리론자는 유가적인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나 주기론자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부처가 태어나면서 7걸을 걸으면서 뭐라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그죠? 내 몸뚱이 최고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면 효지시 아니라 머리와 몸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효도다. 머리를 깎으려 내 목을 쳐라 했잖아요. 단발령할 때. 그러나 중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머리부터 깎고 가죠. 주기론자. 주리, 주기 그 차이다. 지난번에는 성악과 성선을 얘기했는데 주기와 주리. 그럼 주기론자는 뭡니까? 나 자신을 가장 강조하죠. 주리론자는 뭡니까?
부모와 나라와 나의 주위를 의식하는 거죠. 그 차이죠. 성리학이 뭐냐? 인성의 원리 설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이 돼야 된다. 인간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송대 주작을 수용해서 조선조 이기론을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뭡니까 기고봉이 주기론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를 하고 기가 따른다 하는 걸로 수정을 바꾸죠. 이가 주리론에서 이에다가 기가 동반한다 하는 걸로 퇴계가 학설을 바꾸게 됩니다. 기고봉을 통해서. 송대학의 성리학이 싹텄다. 성리학은 성명 이리지학의 주름이죠. 퇴계 선생은 주자의 심성론에서 언급한 성정의 문제를 이기와 관련시켜 가지고 분석했다. 사단 실정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 밑에 나옵니다. 퇴계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그 이론을 자세히 하고 철저하게 정리했다. 사단 측은 지심은 인지단이요 수지심은 의지단야요 사양지심은 예지단야요 시비지심은 지지단야니라. 사단 측은한 마음은 인의 실말이다. 인이기 때문에 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말이죠. 수호 부끄러워하는 것은 의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뻔뻔한 거죠. 철면피죠. 철면피. 얼굴이 가죽이 든 거죠. 사양지심, 양보하는 것은 예의 미덕이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지혜의 실마리다. 사람에게는 사단이 있다. 인이예지의 사단이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칠정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에 해당된다면 밖으로 하는 거예요. 희, 기뻐한다. 노, 성낸다. 에, 슬퍼한다. 구, 두려워한다. 에, 사랑한다. 오, 미워한다. 욕, 욕심낸다.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기죠. 그러니까 이가 중심이 되고 기가 흔들리는 것은 이가 튼튼하지 못해서 기가 흔들리는 거죠. 지난번에 말했던 그 항심에 해당돼요. 맹자의 항심. 빵이 아니라 선비는 항심이죠. 항산이 아니고. 그래서 성리니까 성리를 바탕으로 해야 기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신목소시 십수소지, 열눈이 나를 보는 듯,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듯, 보이지 않는 데서도 내 마음을 다스려라. 신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밖으로 기가 남루하게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로 정신으로 다지는 거죠. 학문적 방법은 국리법, 이치를 연구하고 궁구히 공부하는 거죠. 그건 알매 이르는 거죠. 자, 허심 손지, 마음을 비우고 뜻을 공손히 하라. 신사제찰, 삼가 생각하고, 삼가는 가능하면은 생각을 해라 말이야. 사의 중요성. 채찰, 체득하여 살펴라. 몸소 체득하고 살펴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뭐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침잠완색, 푹 잠겨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사색에 빠져들어라. 그 다음 적구점적, 오래도록 쌓아서 점점 점숙, 맑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는 거. 계속 나가는 거. 그게 뭐냐? 경입니다. 경. 계속 나가는 거. 그게 퇴계의 경사상입니다. 거경법. 경에 거처하는 법이다. 거경법. 경에 거처하는 법. 정제 음숙.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있는 거. 주일무적. 이게 경입니다. 경. 경을 한 단어로 하면 공경경이 아니고 주일무적. 같은 말입니다. 하나를 주관하면서 옆으로 새나가지 않는 거. 한 가지만 주관하는 거. 자, 논어에 보면은 5, 12호의 주각. 내가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32립. 30에 섰다. 40에 불혹.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70에 종심, 소욕, 부류, 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5, 12호의 주학. 내가 15의 학문의 뜻을 뒀어. 배움에. 32립.
이걸 가지고 30에는 뭐 집을 사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하는데 학문의 뜻을 두고 결혼하고 집을 왔습니까? 30에는 전공을 선택합니다. 옛날에는 전공. 전공은 뭐냐? 유가로 가야 될 것인가? 불가로 가야 될 것인가? 도가로 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40에 불혹. 40에 유혹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40대면 유혹을 되지 않습니까? 60이 돼도 사기당합니다. 그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검사가 변호사 오픈 개업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문 닫은 사람도 있어요. 경찰이 사기범을 취조하다가 취조 중에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혹이라고 유혹되지 않는 게 아니고 15세 학문을 두고 30에 학문의 전공을 선택했죠. 40까지 몇 년 했습니까? 10년 했죠. 10년 했는데도 유혹되지 않는 거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 분야에 10년만 파면 밥을 먹고 산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라. 50에 지천명, 50에 1000명을 알았다. 그러면 30에 전공해가지고 50에 몇 년 했어요? 20년을 공부했잖아요. 1000명을 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강의해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0명을 안다. 뭐냐면 20년 동안 공부한 거를 내가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책으로 환원하든가 강의로 환원하든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환원하든가. 60의 이순. 60에 귀에 들으면 다 듣는다. 귀에 들으면 다 이해된다. 지금 60 노인 보고 젊은 애가 할아버지 헐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용어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는 뭐냐? 60이 되면 전공 외적인 공부를 합니다. 전공 외적인 공부.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건 인문학, 이거는 자연과학 다 알아듣는다. 70에 종심소욕 불구라. 70에 내 멋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 행이죠, 행. 그럼 뭡니까? 15세 학의 뜻을 둬가지고 학이 어디 됩니까? 계속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일무적이죠. 그게 뭡니까? 퇴계의 경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어디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한 사람이죠. 이해됩니까? 물망물조 잊지 않고 조장하지 마라. 물조는 맹자의 물조장이 있죠. 벼를 억지로 자라게 해가지고 벼 이삭을 잡아당기면 어디 됩니까? 죽죠. 억지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답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어떤 일을 서두르지 마라 이 말이죠. 적구점숙은 앞에 나온 거죠. 점점 해서 나가라. 퇴계의 본질은 유학의 철학화와 체계하다. 그 주자의 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 다음 윤리도덕의 이를 밝혔다. 이치를 밝혔다. 윤리실천의 주체 경을 확립했다. 경사상. 경이 뭐냐? 내자라면 주일무적. 하나를 주장하면서 옆으로 세지 않는다. 계속 한 길만 간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공자가 15살에 학문을 뜻을 두고 쭉 간다. 계속 공부다. 여기서 이제 사화가 나오죠. 4대 사화. 큰 사화가 이 시기에 퇴계살 시기에 이 큰 사화가 나오면인데도 목릉성세죠. 이때 대단한 문장과 인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의제는 단종입니다. 단종. 단종을 조문한다. 단종을 조문하는 글이 뭡니까? 단종을 조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피해봅니까? 세조죠. 세조. 세조가 이게 세조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했겠죠. 왕의 심사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죠. 이 무오사화의 김종직은 뭡니까? 부관 참시당하잖아요. 죽은 무덤을 파가지고 죽은 시체에 다시 칼을 들이대는 참 처참한 왕조에 반응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죽은 사람까지 참시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덤을 얼마나 중시했겠습니까? 그게 무오사화. 갑자서화는 또 연산군의 생모 윤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을사사와 윤원영이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퇴계가 존경하던 뭡니까? 옥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이 뭡니까? 그 관계로 유백하게 되죠. 아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이분이 옥산서원 퇴계 선생님 존경했던 분, 이름이 생각나네. 여러분 옥산서원 하면은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 서자가 잠계가 있죠. 잠계 윤원영 뭡니까 이전인이 이 사람이 그 죽음을 그 유배 가서 죽은 시체를 석 달 동안 지고 경주까지 내려오죠. 대단한 그 운구죠. 운구 행렬. 아주 역사적으로 최대의 운구 행렬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잠계 이전인의 그 아버지 옥산서원의 주인공. 회제 이연적. 회제 이연적의 회제 이연적이 관계 유배 가서 죽게 된 것은 바로 윤원영의 미움을 사서 가게 된 거죠.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전인이 이연적이 적통이 없죠. 적통.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연적이 경주의 기생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게 바로 잠기 이전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전인을 뵌 상태로 당시의 재벌가에 시집을 갔어요. 첩으로. 근데 재벌가에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죽었겠죠. 많은 재산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전인은 뭡니까? 전국 서자 출신 재벌 2세라. 그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뚜껑 열린 차 타고 돌아다녔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해제다. 어떻겠어요?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했으니. 그러니까 그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간 거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해제도 저놈이 내 아들인 걸 알아본 거지. 그래서 하인하고 같이 잠자리 하지 않고 자기하고 같이 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3개월 동안 모시고 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안동을 지나는데 안동에 퇴계가 붙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먹게 하죠. 상주가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보이 몰골이 이래가지고는 경주까지 못 간다. 해가지고 중간에 음식을 대접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잠계가 돈이 많아서 회재 선생님의 글에 중요한 글들을 그 유성룡에게 부탁하면서 고급 난을 갖다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선조 시대 때 선조 가면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이때 또 동인서인 동인서인을 가르치고 동인에서 남인의 퇴계학파가 북인의 남명학파. 지금 오늘은 퇴계학파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남명의 남명학파를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영남 남인의 종주가 퇴계다. 퇴계 밑에는 세 제자가 있었다. 그 두 제자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퇴계학파가 전국에 퍼져서 지금까지도 한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퇴계처럼 가는 그 책을 한 번씩 도서관에 구해서 간단하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왜 공부를 하느냐, 왜 고전에서 이런 책을 읽느냐, 선학자들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그 사람 화돼 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본받기 위한 방편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